8장. 카페 검은 양조장 카운터에 기대 앉아 나는 맥주 한 잔을 마신다. 이봐, 오늘부터 넌 혼자야. 홀로 세상에 맞서야 해. 마음이 안 내키더라도 사람들을 보러 나가 즐기고 연기를 해야 할 거야. 이 땅에 발붙이고 있는 동안은 말이야. 오늘부터는 수심에 찬 원들만 소용돌이 치는군. 전진이 곧 후퇴인 셈이지. 그래, 프로그레수스 아드 오리기넴과 레그레수스 아드 푸트룸은 같은 말이야. 너의 뇌는 압축기에 짓이겨진 한 꾸러미의 사고에 불과하지. 햇살을 받고 앉아 맥주를 마시며 카렐 광장을 쉴 새 없이 오가는 사람들의 무리를 지켜보았다. 젊은 사람들, 젊은이와 학생뿐이다. 그들의 이마에는 모두 별이 하나씩 새겨져 있다. 삶이 시작되는 순간 저마다의 내면에 싹트는 천재성의 표징이다. 그들의 시선은 힘을 바란다. 소장이 나를 바보 천치라 부르기 전에는 내게서도 샘솟던 힘이다. 나는 난간에 몸을 기댄 채 바라본다. 전차들이 돌며 한 방향에서 내려와 다른 방향으로 되올라간다. 그것들의 붉은 띠들을 보니 내 마음도 유쾌해진다. 내게는 이제 시간이 있다. 프란체스코의 수사들이 운영하는 병원을 한번 보러 갈 수도 있겠지. 그 병원의 2층 층계는 1621년 구시가지 광장에서 체코 귀족들이 처형당했을 당시 사용한 단두대를 분해해서 나온 목재로 만들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형이 집행된 뒤 프란체스코의 수사들이 그 골조와 판자를 사들였다고. 아니, 그보다 스미호프로 가서 킨스키 공원의 정자를 보게 될지도 모르겠다. 바닥의 버튼을 발로 누르면 벽이 사라지고 밀랍 기마병 하나가 들어오는 곳이다. 상트페테르부르크에 있는 마법의 방이 그렇다. 보름달이 뜬 어느 밤에 그 방에서 육손이 괴물이 시동장치를 잘못 누르는 바람에 좌정한 밀랍 차르가 위협적인 모양새로 나타났다지. 유리 티냐노프의 밀랍 형상에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는 내용이다. 아니다. 난 분명 아무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그저 눈만 감아도 모든 게 현실에서보다 더 선명하게 떠오르니까. 차라리 거리의 행인들을 바라보겠다. 한련화 무더기를 생각나게 하는 그 얼굴들을. 젊은 시절 나 역시 멋진 계획들을 가슴에 품고 있었다. 당시 유행하던 발이 훤히 드러나는 샌들을 사서 보라색 양말과 함께 신으면 훨씬 멋져 보일 거라고 믿던 시기였다. 어머니가 그런 양말 한 켤레를 털실로 떠주었다. 그 양말과 신발을 제대로 갖춰 신고 처음 집을 나선 것은 아래 주점 앞에서 한 소녀를 만나기로 했기 때문이었다. 그날은 화요일이었다. 그런데도 나는 혹시 우리 축구팀 명단이 클럽 게시판에 올라와 있지는 않을까 문득 궁금해졌다. 먼저 조심스럽게 열쇠구멍을 살핀 뒤 가까이 다가갔다. 그러나 눈에 들어온 건 지난주의 명단뿐이었다. 나는 거기 적힌 이름들을 멈추지 않고 읽고 또 읽었다. 내 오른쪽 샌들과 보라색 양말이 무언가 더럽고 끈적이는 물질 속에 처박히는 느낌이 들어서였다. 그렇게 읽다 보니 맨 마지막 대기자 명단에 들어있는 내 이름이 눈에 띄었다. 마침내
나는 용기를 내어 바닥을 내려다보았다. 질펀한 개똥 속에 발이 빠져 샌들이 자취를 감추고 샌들 끈도 몽땅 삼켜져 보이지 않았다. 나는 청소년팀 11명과 대기자로 내 이름이 오른 명단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고 또 읽었다. 그래도 눈을 내리뜨면 끔찍한 개똥이 아직 그 자리에 있었다. 바로 그 순간 여자친구가 약속 장소에 나타났다. 나는 황급히 샌들과 보라색 양말을 벗어 그 자리에 두었다. 그 애한테 주려고 가져온 꽃다발도 함께. 그리고 들판으로 달아나 어쩌면 운명의 암시일지도 모르는 이 치명적인 경고를 곰곰 생각해 보았다. 그 당시 이미 나는 책들을 가까이 하기 위해 폐지 압축공이 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나는 맥주 여러 잔을 더 가져다 마신다. 카페에 열린 문간 난간에 기대 앉아 있으려니 햇빛에 눈이 깜빡인다. 클라루프 성당까지 걸어가면 가브리엘 대천사의 아름다운 대리석상을 볼 수 있고 근사한 고해실도 있다. 이탈리아에서 천사를 운반해 올 때 사용한 상자의 목재로 주임 신부가 만들게 한 고해실. 하지만 나는 한 발짝도 떼지 않고 조용히 눈을 감는다. 그렇다. 난 아무 데도 가지 않을 것이다. 계속 술을 마신다. 참담했던 그 보라색 양말 사건이 있고 20년이 지난 뒤 스테틴의 변두리 동네와 벼룩시장에 열린 골목길을 성큼성큼 걷고 있는 내 모습이 다시 보인다. 맨 끝자리에 앉은 초라한 행상인의 좌판에 오른쪽 샌들과 보라색 양말 한 짝이 놓여 있다. 틀림없는 내 샌들, 내 양말이었다. 발치수도 41, 내 치수였다. 나는 깜짝 놀라서 불가사의한 출현을 목격한 사람처럼 넋을 잃고 그 광경을 바라보았다. 그 고물상은 세상 어딘가에 발치수가 41인 외다리 남자가 존재할 거라 믿었을 뿐 아니라 이 남자가 멋을 내려고 스테틴까지 와서 오른발에 신을 샌들과 보라색 양말 한 짝을 살 거라 믿었던 것이다. 그 놀라운 장사꾼 옆에서 한 노파가 월계수잎 2장을 손에 들고 사라고 졸라댔다. 나는 망연자실했다. 원점으로 돌아온 것이다. 내 샌들과 보라색 양말이 세상의 수많은 고장을 보고 난 뒤 어느 날 내 앞에 나타난 것이다. 질책하듯 내 길을 막아서며. 나는 빈잔을 돌려준 뒤 전찻길을 건넌다. 공원의 모래가 발밑에 밟히며 얼어붙은 눈처럼 저벅거린다. 나뭇가지들 사이에서 참새들과 꾀꼬리들이 목청을 돋워 노래한다. 유모차 몇 대가 보인다. 젊은 엄마들이 햇살 가득한 벤치에 앉아 머리를 젖혀 얼굴에 따스한 햇볕을 쬐인다. 나는 벌거숭이 아이들이 물놀이를 하는 타원형 풀 앞에 한참 동안 머물러 있다. 아이들의 배에 난 팬티 고무줄 자국에 마음이 동해서. 갈리시아의 경건파 유대인들은 밝고 선명한 색깔의 허리띠를 착용해 자신들의 몸이 둘로 뚜렷이 구분되게 했다지. 심장과 폐와 간과 머리는 가장 아름다운 부분이고 그 밖에 장과 성기는 그저 감내해야 하는 대수롭지 않은 부분이었다. 이 구분선을 카톨릭 신부들은 더 높이 목까지 끌어올렸다. 그들의 로만 칼라는 머리가 우위임을 하느님 자신이 거기에 직접 손가락을 담갔음을 말해주는 뚜렷한 표징에 불과하다.
나는 미역을 감는 저 아이들을 본다. 벌거벗은 아이들의 몸에 팬티와 반바지 자국이 뚜렷이 나 있다. 그 사이 머릿속에 떠오르는 건 수녀들의 모습이다. 그들은 빳빳이 풀을 먹인 투구 같은 머리쓰개를 써서 그 테두리 안의 얼굴이 두 개와 분명히 구분되게 한다. 그러고 보니 헬멧을 착용한 포뮬러 1 경주자들을 닮았다. 팔다리를 흔들며 물장구 치는 저 아이들은 성이 무언지 전혀 모른다는 걸 알 수 있다. 그래도 저들의 성기는 내가 노자에게 배우는 유유자적한 완벽을 과시한다. 신부들과 수녀들의 몸을 둘로 구분하는 선이 다시 떠오른다. 유대인들의 허리띠가 보인다. 인간의 몸은 모래시계라는 생각이 든다. 위에 있던 것이 밑으로 가고 밑에 있던 것이 위로 가며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통한다. 솔로몬 왕의 봉인. 그의 젊은 시절 작품인 아가서와 노년의 결산인 전도서가 고백하는 바니타스 바니타툼, 헛되고 헛되니 사이의 균형. 이제 내 눈은 성 이그나티우스 로욜라 성당을 훑고 지나간다. 성인이 요란한 금빛 후광에 쌓여 번쩍인다. 반면 체코의 위대한 문인들은 이상하게도 모두 휠체어에 앉아있다. 융만과 샤파르치크, 팔라츠키는 뻣뻣한 자세로 돌 의자에 앉아있고 페트르진 공원의 마하는 기둥에 비스듬히 몸을 기대고 있다. 하지만 가톨릭 조각상들은 기세가 등등해서 네트 위로 쉴 새 없이 공을 던져 올리는 배구 선수들 같다. 아니면 이제 막 100m를 돌진했거나 빙글빙글 원반을 던지고 난 것 같다고 할까. 하나같이 하늘을 향해 눈길을 들고 양손을 힘껏 뻗어 신의 강탈을 막아내는 모습이다. 사암으로 된 이 기독교 조각상들은 골을 성공시킨 뒤 양팔을 쳐들고 기쁨의 환성을 내지르는 축구선수를 닮았다. 그러나 야로슬라프 브로흘리츠키의 조각상들은 휠체어 속에 몸을 웅크리고 있다. 나는 도로를 건너 밝은 해를 등지고 맥주집 치셰크의 어스름 속으로 기어든다. 홀 안이 너무 어두워서 손님들은 얼굴만 가면처럼 빛나고 몸들은 어둠 속에 잠겨 있다. 레스토랑 쪽으로 걸어 내려가는데 누군가의 어깨 너머로 벽에 쓰인 글씨가 보였다. 이 자리에 있던 집에서 위대한 카렐 히네크 마하 시인이 5호를 썼다. 나는 한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런데 천장을 올려다보는 순간 불안에 사로잡혔다. 전구 불빛 아래 앉아있으려니 꼭 내 지하실에 와 있는 느낌이었다. 자리에서 일어나 거리로 나섰는데 쿵! 이미 고주망태가 된 옛 친구 한 명과 부딪혔다. 그는 다짜고짜 가슴에 달린 호주 무늬를 한참 뒤져 무언가를 찾는가 싶더니 내게 증명서 하나를 내밀었다. 아래 서명한 사람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이라고 적힌, 그가 술을 마시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찰의 증명서였다. 내가 종이를 잘 접어 그에게 돌려주자 그간 이름조차 잊고 있었던 그 친구가 설명을 자세히 늘어놓았다. 자신은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싶어 이틀 내리 우유를 마셨다고. 그러자 몸이 주체할 수 없이 비틀댔는데 그 바람에 그날 아침 상사가 그를 귀가조처하면서 휴가에서 이틀을 감했다고. 결국 그는 파출소에 가서 억울한 사정을 호소했고 경찰은 그의 혈액에서 알코올이 전혀 검출되지 않자
상사에게 전화를 걸어 노동자의 사기를 꺾어놓은 잘못을 질타했다고. 그래서 그는 자신의 금주를 증명하고 흑백을 가려준 공문서를 찬미하며 기쁨에 들떠 오전 내내 술을 마셨다고. 그는 내게 함께 건배하러 가자고 청했다. 그랜드 슬랄롬을 끝까지 해낼 수 있을지도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나는 딱 한 번 그 관문을 죄다 통과한 적이 있긴 해도 보통은 실패하고 말았던 터라 그런 건 잊은 지 오래였다. 단 하나의 문도 기억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 그 친구는 입에 침이 마르도록 코스를 낱낱이 설명해 주었다. 첫 관문은 블라우 보카 맥주홀, 그 다음은 작은 뿔, 그리고 신라권에서 한 장 걸치면 다음 관문은 밀러, 그리고 방패. 야롤림의 끝까지 버티려면 관문마다 고작 반 리터들이 맥주 한 컵씩만 마셔야 한다. 그러다 라다에서 또 한 잔. 칼을 사세에 살짝 들렀다 나오면 코앞에 셀프 서비스 술집인 3개가 보인다. 그 다음엔 느긋하게 하우스만의 문을 두드리고 그곳을 나와 전찻길 건너편에 선왕 바칠라프로 간다. 그러고 나면 푸딜이나 크로프타가 남지만 도우다나 수성으로 못 갈 것도 없다. 종착지는 팔모포카일 수도 있고 셀프 주점인 숄러가 될 수도 있다.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호르키나 로키차니 타운으로 가서 성공을 자축할 수도 있겠지. 신바람이 난 친구는 이 모든 여정에 마침표를 찍으며 나를 붙잡고 늘어졌지만 나는 그 친구를 치셰크에 남겨둔 채 물러나 카렐 광장의 공원 안으로 들어갔다. 여기저기 무더기로 피어있는 한량화들이 사람들의 얼굴을 연상시켰다. 일광욕을 하러 나온 사람들이 벤치를 바꾸어 앉으며 석양을 좇고 있었다. 카페 검은 양조장으로 되돌아온 나는 럼주를 시킨 다음 맥주를 주문했고 다시 럼주를 시켰다. 우리는 만신창이가 된 다음에야 최상의 자신을 찾을 수 있다. 어두운 하늘에서 나뭇가지 사이로 보이는 시청의 괴중시계가 네온빛을 발했다. 어린 시절 나는 나중에 백만장자가 되어 모든 도시에 야광 바늘과 숫자가 달린 시계를 선사하겠다는 꿈을 꾸었다. 고문당한 책들이 사력을 다해 꾸러미를 터뜨리려고 몸부림치니 흐물흐물한 남자의 얼굴이 된다. 불타바강의 바람이 카렐 광장까지 불어온다. 나는 이러고 있는 게 좋다. 저녁 시간에 레트나 대로를 걸어다니는 게 좋다. 공원 냄새, 싱그러운 풀과 나뭇잎 냄새가 강물에 실려와 이제 도로 위에 떠돈다. 나는 부베니체크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맥주 한 잔을 시킨 뒤 멍하니 앉아있다. 이 톤의 책이 잠든 내 머리를 위협하며 호시탐탐 나를 덮치려고 한다. 스스로 걸어놓은 다모클레스의 검이다. 나는 형편없는 성적표를 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아이다. 술잔 안의 거품이 도깨비 불처럼 표면 위로 떠오른다. 홀 한 구석에서 젊은이 셋이 기타를 치며 나지막이 노래를 흥얼댔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반드시 적을 두기 마련이다. 영원한 구조가 지니는 멜랑콜리, 모범인 동시에 목표인 아름다운 헬레니즘, 인문고등학교, 대학의 인문학부. 그러나 이 순간에도 프라하의 시궁창과 하수도에서는 두 쥐 종족이 처절한 전쟁을 치르고 있다. 무릎 부위가 다른 내 오른쪽 바지가랑이, 내 집시 여자들이 입은 터키 옥색과 붉은색 치마,
꺾인 날개처럼 힘없는 내 두 손, 시골 푸죽한 갈고리에 걸린 짐승의 커다란 넓적다리, 하수도에 구정물 흐르는 소리가 들린다. 문이 열리더니 한 거인이 들어왔고 강의 온갖 내음도 따라 들어왔다. 미처 누가 손을 쓸 새도 없이 거인은 의자 하나를 움켜쥐고는 두동강을 냈고 놀란 손님들을 구석자리로 내몰았다. 노래를 부르던 새 청년이 겁에 질려 일어나 비를 맞고선 한련화처럼 벽에 몸을 바싹 붙였다. 거인은 두동강 난 의자를 곤봉처럼 휘두르면서 사람들을 위협하고 죽이려 했다. 그러자 웬일인지 갑자기 박자를 맞추며 조용히 노래를 흥얼댔다. 회색 비둘기야, 어디에 있었니? 그렇다. 거인은 차분한 음성으로 노래를 했다. 노래를 마치고는 의자를 도로 내려놓고 종업원에게 값을 치렀다. 그리고 문지방에서 뒤돌아보며 아직 충격에서 깨어나지 못한 손님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난 백정의 조수요. 그러고는 꿈을 꾸는 듯한 불행한 표정으로 자리를 떴다. 어쩌면 그는 작년에 홀레쇼비치의 도살장에서 나를 으슥한 구석으로 몰고 가 예리한 핀란드제 칼을 목에 들이댔던 남자인지도 몰랐다. 그때 남자는 호주머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내 르지차니의 아름다운 전원을 기리는 시를 읊었을 뿐이다. 그런 다음에는 내게 사과를 했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작품을 읽힐 다른 방도를 찾을 수 없었던 거다. 나는 맥주와 세 잔의 럼주값을 치른 뒤 산들바람이 부는 거리로 다시 나섰다. 카렐 광장의 시청 괴중시계가 반짝이며 할 일 없이 시간을 가리키고 있다.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는 나는 이곳저곳을 떠돈다. 라자르스카 거리를 거슬러 올라가 발길 닿는 대로 걷다가 골목길로 접어든다. 뒷문에 자물쇠를 열고 더듬더듬 스위치를 찾는다. 불을 켠다. 나는 내 지하실에 와 있다. 35년 동안 압축기로 내가 폐지를 압축해온 곳이다. 새로 들어온 폐지가 산더미처럼 쌓여 천장의 뚜껑문 밖으로 비어져 나가 작업장 앞마당까지 넘쳐난다. 태어나는 건 나오는 것이고 죽는 건 들어가는 것이라고 노자가 말한 이유는 뭘까? 밤에 흔들리는 빛과 신학교 교육이 절실히 요구되는 이 작업, 이 두 가지를 떠올리면 어김없이 머릿속에 새로운 감탄이 차오른다. 생각하면 전율이 인다. 폐지를 한 알음씩 들어다 압축통을 채운 뒤 녹색 버튼을 힘껏 누른다. 머리 위에 펼쳐진 별이 총총한 하늘을 능가하는 무언가를 생쥐의 눈 깊은 곳에서 발견한다. 그 순간 내 어린 집시 여자가 선잠에 빠진 나를 찾아온다. 압축기가 악사의 손에 들린 아코디언처럼 몸을 비튼다. 나는 히에로니무스 보슈의 복제와 한 점을 내 상자에서 꺼내놓고 성화들의 둥지 속에 숨어있는 책들을 추려 마침내 한 페이지를 고른다. 프로이센 여왕 조피 샤를로테가 시녀에게 말하는 부분이다. 울지 말거라. 내 궁금증을 풀어주려고 이제 나는 라이프니츠조차 가르쳐줄 수 없었던 그걸 보러 갈 테니까. 존재와 무의 극한까지 갈 것이다. 압축기가 땡그랑거리고 붉은색 신호에 압축판이 제자리로 돌아간다.
내 책이 손에서 떨어져 내린다. 내 벽에 기름칠을 해 녹기 직전의 얼음처럼 미끄러운 통을 가득 채운다. 부분이의 거대한 기계는 내 압축기 열대에 맞먹는 일을 해치운다. 사르트르와 까미가 그에 대해 멋진 글을 쓰고 있다. 반짝이는 책들의 장정이 내 마음을 사로잡는다. 푸른 작업복과 흰 무도화 차림의 노인이 사다리 발판을 딛고 서 있다. 난데없이 먼지구름 속에 파닥이는 날갯짓 소리가 들리는가 싶더니 린드버그가 대서양을 가로질러 갔다. 나는 녹색 버튼의 작동을 중단하고 폐지가 가득한 압축통 속에 나를 위한 작은 은신처를 마련한다. 아무렴 나는 여전히 쾌활한 사내다. 그런 내가 자랑스럽고 한 점 부끄러움이 없다. 욕조에 들어가는 세네카처럼 나는 한쪽 다리를 압축통에 넣고 잠시 기다린다. 다른 한쪽 다리도 마저 통 안으로 무겁게 떨어져 내린다. 나는 또아리를 틀고 살핀 다음 무릎을 꿇은 자세로 녹색 버튼을 누르고 완충물인 책과 폐지 속에서 몸을 웅크린다. 한 손에 들린 나의 노발리스를 꽉 쥔다. 내가 좋아하는 글귀에 손가락이 올라가고 입술엔 지복의 미소가 떠오른다. 나는 만차와 그녀의 천사를 담기 시작했으니까. 이제 완전한 미지의 세계로 진입한다. 책장을 쥐고 있다. 사랑받는 대상은 모두 지상의 천국 한복판에 있다 라고 쓰여 있다. 멜란트리의 인쇄소 지하실에서 백지를 꾸리느니 여기 내 지하실에서 종말을 맞기로 했다. 난 세네카요 소크라테스다. 내 승천은 이렇게 이루어진다. 압축통 벽에 눌려 내 다리와 턱이 들러붙고 그보다 더 끔찍한 일이 이어진다 해도 결단코 두 손 놓고 천국에서 추방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 무엇도 나를 내 지하실에서 몰아낼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자리를 바꾸게 할 수 없을 것이다. 책의 단면이 내 늑골을 뚫고 들어온다. 입에서 비명이 새어나온다. 궁극의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 가혹한 고문을 겪는 것일까? 압축기의 중압에 내 몸이 아이들의 주머니 칼처럼 둘로 접힌다. 그 순간 내 집시 여자가 보인다. 끝내 이름을 알 수 없었던 어린 여자. 민둥산이 선명하게 자태를 드러낸다. 우리는 가을 하늘에 연을 날린다. 그녀가 연주를 쥐고 있다. 저 위를 올려다보니 연이 비통한 내 얼굴을 하고 있다. 집시 여자가 밑에서 보내는 메시지 하나가 연주를 타고 올라간다. 메시지가 불규칙적으로 흔들리며 전진해 마침내 나와 닿을 거리에 이른다. 나는 손을 내민다. 어린아이가 쓴 듯한 큼직한 글씨가 쓰여 있다. 일론카. 그렇다. 이젠 분명히 알 수 있다. 그것이 그녀의 이름이었다.